김승호입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는 재미 조건 한 권씩 선물로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은 나중에 또 책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과 영화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상영관이 돌비 시네마관인데요. 사운드 중요한 영화는 여기서 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영관에서 휴민트 상영한다는 토크라서 다発表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휴민트 작업하시면서 사운드 면에서 특별하게 공들이신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녹음을 해주신 그 사운드 디자이너 분은 저하고 아라한 때부터 같이 일을 하신 김상석 대표님이라는 분인데요. 모노콘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굉장히 소리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 성향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막 크고 힘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 조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사실 이분의 소리의 그 진가는 정말 극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 녹음을 하시는 정군 동시 녹음 기사님이 저하고 그분도 아라한 때부터 같이 일을 하신 분인데 저희의 기준은 소리를 잘 만드는 기준은 현장의 동시 녹음을 최대한 잘 살린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도 유행을 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후시 녹음을 해야 대사가 잘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후시를 해도 안 들리는 데서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들의 어떤 말의 속도나 그 나중에 최종 믹싱 때 밸런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영화 음악도 이 악기에 대사가 있을 때는 그 음역대를 해치지 않는 악기를 막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은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동시 녹음을 선호하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후시 녹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들이 스튜디오 부스, 좁은 부스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그 일단 배우의 연기하는 소리나 그 아주 미세한 모든 것들 물론 나중에 더 보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앰비언스라고 하는 그 룸톤이라고 하는 그 일단 공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고 저는 모가디슈 할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시 녹음 촬영을 하면서 소리가 약간 안 들리거나 어쩔 수 없이 뭐 이를테면 다른 기계들이 돌아가거나 해서 그 동시 녹음을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컷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소리들을 다 끄고 요즘 이제 모니터가 있고 이제 현장 편집도 하고 하니까 배우들이 그 현장에서 일종의 후시 녹음을 현장에서 해요, 바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동시 녹음을 최대한 잘 만든다. 뭐 이것이 원칙입니다. 동시 녹음이라고 하는 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가장 확 와닿는 부분은 대사만큼이나 액션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사운드 연출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내가 맞는 것 같은, 내 옆 사람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액션 장면은 사실 동시 녹음으로 다 할 수가 없죠. 특히 총소리 같은 경우도 그 총소리가 크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총이 실제 발사되는 총이 아니라 공포탄을 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또 실제 쏘는 거랑 달라요, 소리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소리 기술을 못 따라가는 영역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 소리, 말발굽 소리, 총소리예요. 그거는 그쪽의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따라가기가 진짜 힘든데 그래서 지금 우리 녹음한 김성훈 대표님이 군도라는 영화도 하셨는데 그때는 말발굽 소리를 미국에서 그냥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말들이 뭐 좀 체형도 다르고
그래서 액션 작업 그 액션 영화 소리 작업은 나중에 그 작업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드는 영화들 그리고 저희 외윤의 강에서 만드는 영화들은 그 그러니까 배우들의 후시뿐만이 아니라 그 녹음실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따로 녹음하는 일정을 따로 몇 줄을 빼요. 그래서 영화 속에 필요한 뭐 자동차 소리, 뭐 그 펀치 사운드 같은 거는 뭐 이제 그 녹음실에서 워낙 잘 하니까 뭐 총소리라든지 특수한 소리들을 녹음할 수 있는 일정을 따로 빼가지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든 일이죠. 막 그 뭐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뭐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두 소리 있잖아요. 그 황치성의 구두 소리가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녹음실에서 그 녹음한 소리는 요즘에 이제 되게 유행하는 조금 묵직하고 좀 이게 뭐랄까 좋은 소리로 돼 있었는데 저는 약간 더 날카로운 얇은 굽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녹음실이 막 멘붕이 돼가지고 그 옛날 굽을 다시 막 찾아가지고 발소리를 다시 완전히 다 녹음하고 조과장 발소리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말을 안 해도 그 움직임 쩌벅쩌벅거리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는 신발의 소리의 질감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조과장의 구두 소리도 완전히 다시 다 재녹음하고 그래서 녹음실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귀찮게 해서. 네, 저는 휴빈트 영화관에서만 두 번 보고 어제까지 3번 봤거든요. 근데 지승호 작가님께서도 이제 이 재미의 조건이라는 책 때문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영화 개봉하고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현실화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감독님 영화는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때부터 뭐 모든 영화를 다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굉장히 좋았고요. 감독님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30년 동안 영화계에 계시면서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감독님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하신 게 인간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고민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감독님 영화가 왜 감독님 영화에서 그 배우들한테 그 등장인물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그만큼 이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이렇게 관찰을 했던 태도들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신의 20일 그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금희 그 아나운서께서 그 자기 그 영화를 내 일생을 그 영화를 만들면 어떤 감독님한테 맡기고 싶냐라고 했을 때 유중환 감독님하고 이준익 감독님 두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아마 그런 믿음, 인간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잘 만드시더라도 좀 혀를 자른다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두렵을 텐데 감독님은 그런 믿음을 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유승환 감독님도 신체 훼손 꽤 하시는데 그래도 약간은 인간적인 부분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승환 감독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2000년작이더라고요.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최근작 휴민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감독님의 이 작품을 만드는 혹은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스타일도 바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재미의 조건은 어떤 변화를 겪고 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전에 그 지성호 작가님께서 너무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무슨 막 인간을 관찰하고 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심감을 보고 이게 그 재미의 조건 이제 책을 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지작가님이 이 제가 인터뷰한 말의 내용보다 이 문장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식인 같다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변하죠. 이게 관심사도 변하고 재미의 기준이랄까 뭐 그리고 재밌어하는 대상 뭐 이런 것도 변하긴 하는데 본질적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장르에 매혹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내가 딱 목표로 나 막 미친 듯이 웃고 싶어 할 때 그 코미디 장르가 주는 쾌감 막 그리고 액션 영화를 즐기는 쾌감, 공포 영화를 즐기는 쾌감. 그러다가 점점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해당 장르의 그 어떠한 장면들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인물들한테 빠져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점점 그 소위 우리가 캐릭터라고 얘기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자꾸 관찰해야 되니까 엊그저께 어떤 이제 그 인터뷰를 조인성 배우와 같이 했는데 조인성 배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션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 힘이 아니냐. 근데 정말 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제가 액션 영화를 만들지만 사실은 인간이 막 격투하는 진짜 생짜의 행위를 보려면 요즘에 막 그 이종격투기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많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어떤 훈련된 몸의 움직임 보려면 사실 영화보다는 서커스가 훨씬 더 흥미롭고 왜 영화를 볼까?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물들을 응원하거나 혹은 내가 막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해야 거기서 어떤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람한테 좀 관심을 두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변화는 약간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그래서 조금 세상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편견을 갖지 않고 보려는 태도 이런 거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이번에 그 재미의 조건 책 작업을 하시면서 두 분이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나누셨을 것이고 이제 그 과정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영화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동시에 신작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작 작업을 하는 시간이 지금까지의 영화들을 돌이켜보는 시간하고 겹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안 내려고 진짜 도망다녔어요. 근데 그 제작가님이 진짜 지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근데 제가 책을 왜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냐면 이미 영화 한 편을 만든다는 것도 저의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니 세상에 또 내 말과 생각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좀 되게 부담이 됐어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여기에 내 말을 하나 더 남기는 것이 이게 공해가 되진 않을까? 나중에 책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의 말보다는 저라는 사람을 관찰한 지승호 작가님의 기록이어서 이것은 나를 관찰한 관찰자가 이 언어를 새롭게 해석한 느낌이다 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되게 인터뷰할 때 준비를 엄청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잊어버렸던 제 영화에 대한 기억들을 의미를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아니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의미야 막. 근데 하여튼 그래 내가 그때는 이랬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이게 지금 좋은 변화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걸 지켜나가는가 이것을 계속 짚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재밌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거의 횟수로 한 3년을 한 거죠 인터뷰를. 그러니까 진짜 지독한 분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면 지쳐 떨어지겠지 했는데 안 지치고 막 계속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지금 이야기하면서 류수환 감독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번 휴민트 보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류수환 감독님이 멜로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화는 더 멜로가 드러나는 방식이긴 했지만 이전에도 쭉 멜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이제 그게 액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몸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이고 이 액션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션을 하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로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밀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멜로 연출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민트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살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지승호 작가님께서는 영화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말들이 휴민트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 보시면서 내가 이런 말 들었었는데 이 장면 보니까 좀 연결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특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굉장히 저는 뭐 인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조인성 배우님의 액션서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그 박정민 배우님의 그 등장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렇게 긴장될 일인가? 이 다트로 던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상상을 많이 하신다고 이번에도 뭐 총알 개수까지 다 계산하셨다는데 뭐 강한 자들의 치질까지 이렇게 뭐 계산하는 유쾌한 상상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치성 그 역할을 맡은 그 박태준 배우님의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캐릭터인데 그 좀 납득이 되게끔 저 사람도 뭔가 사연이 진짜 나쁜 놈이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품위 있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들이 다 보면 이제 그동안 감독님이 쭉 얘기하셨던 그 말씀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재미 조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팀워크를 해치거나 관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리액션이 곧 이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영화는 협업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휴민트 함께 작업한 배우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저희 이제 대기하면서 이 기자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있거든요. 특히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 서서 레디에서부터 컷까지 그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 배우의 컨디션을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배우가 지금 오늘 뭐 좀 몸이 안 좋은가? 잠을 잘 못 잤나? 허리가 아픈가? 뭐 이런 게 다 신경이 쓰여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번 하면서는 진짜 그 단 한 명의 배우도 제가 그 컨디션을 신경 안 쓰게 해줬어요. 그 현장이 물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른 배우분들도 다 좋은데 이번 현장은 어쩌면 전체적으로 이 출연하는 모든 배우가 거의 대부분의 배우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의성이 형도 계시고 장현석 선배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은 좀 논외로 치고 그래서 그런가 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나이가 어려도 티가 나기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와 이번 영화는 정말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황정민 배우가 책 추천사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릇을 겨리는 장인처럼 영화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 지독한 한결같음이 너무 부러운 동시에 그의 카메라 앞에서 함께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영광이자 자부심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한결같음이라는 말처럼 멋있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진행하시면서 지승호 작가님이 느끼신 감독님의 한결같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뭐 조인성 배우님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영화만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흔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은 드물인데 정말 유승호 감독님은 영화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도 좀 어떻게 보니까 그 감독님 영화 일정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늦춰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되게 지우셔가지고 근데 그 감독님이 정말 영화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2007년도에도 인터뷰를 해서 책에 한 꼭지 이제 감독님이 나와서 한번 뭐 책도 전해드릴 겸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영화 보자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대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맞다. 그때 샘 페킨파의 와일드 먼지를 가지고 맞다. 이거는 영화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영화만 생각하시고 계속 그런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영화만 생각하죠.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같이 사는 반려견이 있는데 조그만 강아지인데 얘가 안 그러더니 카페트에 그 쉬하고 끙을 해서 지금 막 그것도 걱정이고. 아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요즘에 이제 휴멘트 개봉 때문에 이렇게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뷰나 행사나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영화 못 보는 거. 그래서 그치, 왜냐하면 지금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 앞두고 이제 후보작들도 한참 상영하고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극장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영화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사전 질문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사전 질문 몇 가지 같이 보고 천천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책과 연계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유승환 감독님의 팬이라 재미의 조건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영화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는 부분과 2년에 한 번씩은 영화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휴민트 개봉 후에 새롭게 생긴 감독님의 철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나이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2년, 그러니까 제가 2년에 한 번씩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렇게 해왔죠. 근데 그것은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막 뭐 약간 강박일 수도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저는 영화를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은 잘 이제는 못 하고 예전에 젊을 때는 딴 일도 참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 집에 형광등 갈 때도 막 버벅버벅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옛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그 장사꾼의 머리와 예술가의 심장과 노동자의 손발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힘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2년에 한 번씩 먹는 건 정말 힘들구나 이제.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사이클도 조금 뭐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맞춰야 되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안 하고 조금 이제 좀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 변화가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재미의 조건 읽다 보면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 원래 내가 찍으려고 했던 영화가 아닌데 나한테 결국 온 영화들, 뭐 부당거래라든가,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영화를 찍게 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영화로 다가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거 다른 사람이 연출하는 게 좋겠어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나한테 와서 내가 제대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 이렇게 오랫동안 찍으시면서 와 이거 내가 결국은 찍게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예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잘 없어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어떤 굉장히 예민한 촉이 발달해 있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부당거래가 그랬고 모가디슈가 그랬고 밀수가 좀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분의 손에 있거나 아니면 전혀 제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시작을 하게 되거나 근데 모든 것은 이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뭐 그럴 운명이었나 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감독님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영화, 재미란 무엇이라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이번 휴민트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책이 또 책 제목이 재미의 조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이제 휴민트 무대 인사를 다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 응원해 주시러 같이 다니는 또 팬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 어떤 관객분한테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저한테 편지 주신 분들은 뭐 조인성한테 전해주세요, 박정희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 이제 당연히 그 셔틀 하러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신다고. 근데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분의 사연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개인사라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분은 최근에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으셨고 또 한 분은 젊은 분인데 지금 좀 어려운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휴민트가 참 좋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거기 써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재밌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조건을 가진 어떤 재밌는 영화는 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영화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드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관계는 일단 저 자신과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영화. 그 실제로 뭐 여기 아마 책에도 나올 텐데 저는 여기 지금 한 300석 정도 되는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면 저는 그 상영이 끝나는 순간 301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봐도 기억하는 장면이 다 다르고 같은 장면을 얘기해도 뭐 누구는 거기서 사람 얼굴을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안 보였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떤 시점에 그 영화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라는 것은 자기 안에 오래 품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화. 저는 그것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막 시간을 뚫고 살아남는 영화. 아마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 줄로 그냥 뭐 소비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를 가지고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고
그 기억마저도 되게 소중하게 관계를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게 좋은 영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전 질문 주신 건데요. 세 사람 모두에게서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조 과장을 추동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죄책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우리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대사에서 조직에 대한 회의감과 실망감이 잘 느껴지기도 했고요. 휴민트라는 게 결국 사람을 통한 첩보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일인데도 조직의 수뇌부들은 휴민트들을 일종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모습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아마 조 과장과 달리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라포를 형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에 무뎌진 상태가 된 듯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휴민트라고 지으신 이유가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독님에게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이미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 과장이 "우리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 대사는 제가 쓴 대사가 아니라 강희성 대표가 현장에서 만든 대사였어요. 이거 말고 원래는 조금 더 드러내는 방식의 대사였는데 강희성 대표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근데 너무 그게 훅 오더라고요. 원래 썼던 제 대사를 막 잊어버릴 만큼. 근데 그 근거에는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거기에는 좀 염치라는 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조 과장은 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저는 되게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 과장이 그 첫 번째 작전에 실패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일이냐 자신의 어떤 양심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그 후자를 선택한 것은, 그건 저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한 선택이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채감을 그렇게 털어버리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사실 이타적인 행위나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다들 좀 혼자 있는 모습을 으로 마무리한 것이, 그러니까 저에게 사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바라본 사람의 태도는, 사람의 어떤 모습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혼자 남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숙명적으로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별을 해야 하는 존재.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쓸쓸한 것이,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겪었을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게 참 사람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잘 토닥여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 박건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질문 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마 그 질문은 감독님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질문을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박건희 조 과장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화면상에는 꽤 길게 묘사가 되고, 마지막에 임대리의 질문으로 조 과장의 입으로 듣는 이야기는 좀 걸러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감독님께서 그 장면에서 의도하신 게 어떤 것이었을지,
박건의 마지막 말을 관객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건이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박정민 배우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박정민 배우의 대답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안 드리겠어요. 저는 5년이 지나도 아마 5년이 지나면 더 궁금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지만 안 알려드릴래요. 두 번,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보시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느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것도 그거고. 가열차게 살아라 조과장한테. 다른 건 맞아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GV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박건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 박건이 그 선택을 한 것이 저는 되게 유아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선택이. 그러니까 박건의 목적은 숭고한 희생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선아 마음속에 남고 싶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고 선아와 살아남아봐야 그럼 이 사람은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이미 선하는 마음이 떠났는데 그럼 내가 이 체제를 버려야 하니까 그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이전에 한번 헤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박건은 자기가 답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을 선아한테 보여주고 그냥 차라리 그 마음속에 영원히 남겠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애 같은 생각인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선아가 훨씬 더 성숙한 것이 선아는 그 영화 속에서 보시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으로 유추가 되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선아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오히려 그냥 오히려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탁 끊고 떠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리워하는 게 나오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박건은 그런 심리 상태에서 근데 막상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제 조과장한테 뭔가를 부탁했겠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그 경험에 따라서 그 생각하시는 대상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여기는 모두가 놓인다고 해도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궁금해 미칠 것 같기도 하지만 몇 번 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책 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휴민트를 그냥 새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내 창작 인생에서 방향을 조금 틀어야겠다고 느낀 지점에서 나온 영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조금 틀어야겠다라는 이 부분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 휴민트라고 하는 영화는 유승환 감독님이 어떤 연출력이 극대화된 지점에서 나온 영화 같은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감독님의 전망이 방향을 좀 틀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인터뷰
이 지가 이제 휴민트 촬영 마치고 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라트비아에서 되게 고생하고 그리고 제가 촬영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응급실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쓸개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돌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촬영 내내 너무 아팠었는데 그 왜 아팠나 했더니 그 돌덩이 2개를 몸 안에 품고 막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럴 일인가 좀제 아내 강희정 대표가 이제 그 수술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못 깨어나고 뭐 마취가 아직 된 상태니까 의사분이 아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진짜 돌이 진짜 거의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는데 냉장고에. 그러니까 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러니까 물론 그게 터졌으면 막 심각했을 텐데 근데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 영화 마치고 나서 정말 후반 작업까지 다 마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여한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계,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꿈꾸던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취향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러다가 이 휴민트에 나오는 인물들과 정서와 이런 분위기가 제가 못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하고 나니까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뭐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영화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죠. 그거는 해봐야 제가 다음에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뭐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행복한 것은 이게 하고 싶은 걸 다 이게 해봤다. 나는 그래도 해보긴 해봤다. 그 성과에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제가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신이시여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나니까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정말 이제 이제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이 말을 배웠구나 내가. 이게 걸을 줄 아는구나. 이제 좀 그렇게 돼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영화가 진짜 궁금해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작품이 될지, 어떤 배우들하고 함께 하실지 다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가 휴민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 말씀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호 작가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불쾌하게 일개 인터뷰가 여러분들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승호 작가님의 유머가 집에 가서 잘 때 되면 생각나요. 정말 이상한 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튼 지승호 작가님 덕분에 이런 또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이다혜 기자님은 신의21 출신이신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영화계에 같이 있는데 한 번을 못 만났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아까 막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감독님 2000년도에 데뷔하시고 저는 2000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났네. 그래서 참 야 이런 일이 있네요. 아직도 새로울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반갑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시겠다고. 사실 이 중에는 내심 그래도 뭐 박정민이나 누군 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희망을 접읍시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뭐 무대 인사 같이 여기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화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돌비관에서 제가 조영웅 음악 감독님하고 오래간만에 또 작업을 했는데 역시 이분이 마스터구나 한 것이. 근데 극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크레딧을 끊으니까 여운을 못 느끼게 되는데, 아마도 조영웅 음악 감독님이 만드신 이 좋은 음악을 잘 감상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베테랑 2도 극장에서 10번 봤고 휴민트는 벌써 7번 봤는데 볼수록 재밌어요 라고 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박건 선화 키스신이 없는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젠가 다음번 행사에서 어떤 분이 꼭 잊지 말고 다시 던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